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 볼 내용은요. 월가의 정말 저명한 투자 전략가죠.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가 제시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도발적이기까지 한 시장 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흥미로운 수준을 넘어서요. 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다고 봐야죠. 맞아요. 무려 15년 동안 정말 강산이 한 번 반은 변할 시간 동안 굳건히 유지해왔던 그 매그니피션트 세븐 있잖아요. 네, 거대 기술주들. 이 주식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디어 철회했습니다. 네, 비중 축소로 돌아섰죠. 이건 그냥 기술주 몇 개에 대한 의견을 바꿨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십수년간 시장을 이끌어온 가장 강력한 투자 테마, 그 엔진에 대한 관점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래서 뭘 팔고 뭘 사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 단편적인 접근이죠. 이 결정 뒤에 숨어있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시장의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당신과 함께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야데니는 왜 이런 중대한 전환을 선언했을까요? 그 근거부터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한 이유가 시장의 극심한 집중도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많이들 지적했던 문제죠. 그런데 야데니는 지금 그 위험 수위가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위험하다는 경고등이 깜빡이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랄까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고 봐야 해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와닿으실 텐데요. 네,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S&P 500 지수 안에서요.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섹터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합치면 이게 무려 45%에 달합니다. 45%요? 이게 45%요? 시장의 거의 절반이 사실상 몇몇 거대 기술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쏠림 현상입니다. 와, 45%라니. 그럼 시장 전체가 이 몇몇 기업의 분기 실적 발표 하나에 따라서 그냥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종목 몇 개가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펀더멘털이 이렇게 좋은데도 과대평가되었다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는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야데니도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강력하다는 점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주식 가치라는 건 현재의 이익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성장 가능성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야데니가 어느 정도 과대평가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 주가에 앞으로 수십 년간 벌어들일 미래의 성장과 이익까지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너무 낙관적으로 끌어다 썼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 일종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잔뜩 껴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높은 기대치는요, 앞으로 주가에 계속해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실수 하나만 나와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이 기술주들 사이의 경쟁 구도를 왕좌의 게임에 빗댔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정말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요, 이 거대 기업들이 각자 자신만의 강력한 해자, 모트, 그러니까 독점적인 사업 영역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를 들면 구글은 검색,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메타는 소셜미디어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서로의 영토를 크게 침범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스트리밍까지 미래의 왕자가 걸린 거의 모든 영토에서 말 그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자기 성을 지키던 영주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철 왕자를 놓고 싸우는 왕좌의 게임 같은 구도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군요.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이 기존의 거인들끼리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던데요. 맞아요.
그게 더 무서운 점이죠. 이 거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이들의 기술 아성에 도전하는 작지만 아주 날쌘 스타트업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파괴적 혁신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으니까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습니다. 결국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둘러싼 경쟁은 안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점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야데니의 핵심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야데니 전략의 핵심 전환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S&P 500의 나머지 493개 기업을 그냥 기타 등등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상적인 493, Impressive 493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지목하고 있죠. 인상적인 493이요. 네, 그의 주장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제 투자의 초점을 기술을 만드는 기업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옮겨라.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시장의 광범위와 broadening of the market의 본질이에요. 와, 기술의 창조자에서 기술의 사용자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단순히 새로운 AI 칩을 개발한 회사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그 칩을 사용해서 공정 효율을 2배로 높인 자동차 회사들을 찾아보라는 말이군요. 정확히 그거예요. 혁신의 진자도는 어쩌면 그 기술을 만든 곳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엉뚱한 곳에서 나온다는 거죠. 망치를 발명한 회사보다 그 망치를 써서 칩을 2배 빨리 짓는 건설 회사가 더 큰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야데니가 기술주 비중을 줄이는 대신 새롭게 주목하는 분야가 바로 금융, financials, 산업재, industrials,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호 목록에 추가한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이 섹터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기술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을 크게 높일 잠재력이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거겠네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럼 산업재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솔직히 산업재라고 하면 보통 좀 낡은 공장, 굴뚝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여기에 무슨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전통적인 공장에 AI 기반의 예측 유지보수 센서를 도입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거에는 기계가 고장난 후에 수리했잖아요. 그렇죠. 멈추면 그때 가서 고쳤죠. 하지만 이제는 공장 곳곳에 달린 센서가 수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기계가 고장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상 징후를 미리 포착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 부품 3일 뒤에 고장날 확률 95%입니다. 미리 교체하세요. 이렇게요. 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럼요. 그 결과 공장 가동 중단 시간은 30% 줄고 생산량은 20%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돈, 즉 생산성 혁신이죠. 산업체 기업들은 반도체를 직접 설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헬스케어 분석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사실 헬스케어는 성장성은 다들 인정하지만 규제도 너무 많고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잖아요. 기술 하나 도입한다고 그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건 좀 너무 낙관적인 시각 아닐까요? 물론 현실적인 장애물은 많죠. 야데니도 헬스케어가 생산성 측면에서 뒤처져 backwards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 tremendous potential이 열리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공간이 많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병원 2곳에서 진료 기록을 좀 옮기려다가 서류 떼고 팩스 보내느라 반나절을 코곡 보낸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경험 한번 해보면 에픽 같은 전자의무 기록 EMR 시스템이 현장에서 얼마나 혁신적인지 바로 와닿아요. 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 답답하죠. 그렇죠. 이제는 의사가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다른 병원에 있는 환자 기록, MRI 사진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중복 검사는 줄고 오진의 위험은 낮아집니다. 이게 바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거대한 가치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봐도 정말 공감이 되네요. 결국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진 기술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분야들을 주목하라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야데니는 이 대안을 미국 시장 안에서만 찾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해외 시장을 제시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그러니까 MSCI All Country World 기준인데요. 이 기준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이 극심하거든요. 65%? 전 세계 주식시장의 3분의 2가 미국이라는 거네요. 네. 말 그대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아놨다는 거죠.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개별 주식이나 섹터를 넘어서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두 축이죠. 연준과 채권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투자 전략은 결국 거시경제의 흐름 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금리 인하는 단행될 거라고 봅니다. 야데니가 여기서 아주 재치 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연준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아니라 연방공개입위원회, Federal Open Mouse Committee라고 비꼬거든요. 공개입위원회요? 무슨 뜻이죠? 지난 몇 달간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너무 여러 번, 너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입으로 다 예고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 시장의 기대를 잔뜩 심어놨다. 그렇죠. 이제 와서 안 하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리 인하의 성격이 시장이 기대하는 산타랠리를 위한 선물과는 좀 다를 거라고 봤죠. 다소 매파적인 인하가 될 거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장의 추가적인 기대감에는 아주 찬물을 끼얹을 거라는 예측이에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실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1년간 실질적으로 175bp나 금리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끝일 수도 있습니다. 추가 인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와, 선물을 주긴 주는데 이번 한 번뿐이야. 다신 없어. 라는 쪽지를 딱 붙여서 주는 셈이군요. 네,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하려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분석에서 제가 정말 가장 흥미롭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연준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시장의 장기 금리는 오히려 꿈쩍도 않거나 되려 오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연준의 말을 듣지 않는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원인을 짚어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뭔가요? 첫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입니다.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이 눈앞에 왔다면서 임무 완수, 미션 어컴플리시드를 선언하고 싶어 하지만 채권 시장은 그걸 전혀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50%나 높은 수준이거든요.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직 불씨가 다 꺼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샴페인을 터트리려고 하네 이렇게 경계하는 겁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려 한다. 그렇죠. 섣부른 금리 인하가 자칫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눈을 미국 밖으로 돌리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채권 시장은 미국 안에만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글로벌 실체, 글로벌 엔티티예요. 전 세계 채권 투자자들은 지금 일본과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부채 위기, debt crisis와 그로 인한 국채금리 급등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재정 위기자 미국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른 선진국의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면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위험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미국도 저렇게 되지 말란 법 없지 하는 불안감이 금리에 반영되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이 미국 정부를 향해서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채권 시장은 지금 정부를 향해 제발 재정 좀 아껴 쓰세요 하고 매우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어요. 미국의 재정 적자는 야데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대한 휴먼거스 수준을 넘어섰고요. 38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채권 투자자들의 시각이에요. 행동이 전혀 없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라빚을 늘리면 당신네 국채를 예전처럼 싼 이자에 사줄 수 없다고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실력 행사를 하는 셈이죠. 이게 장기 금리를 밀어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은 연준이 금리만 내리면 모기지 금리도 바로 떨어져서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괴리가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익률 곡선 전체를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채권 전문가가 아닌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왜 중요한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관계가 우리 경제에 대해 어떤 신호를 주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정부와 연준은 자신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단기 금리, 즉 연방기금 금리, Fed Fund Rate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뉴스에도 맨날 그 금리만 나오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내는 대출 금리는 10년, 30년 만기의 장기 금리에 연동되죠. 그런데 연준이 단기 금리를 내려도 채권 시장이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장기 금리를 오히려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의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거네요. 반감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데니는 단기금리라는 점 하나만 보지 말고 단기부터 장기까지 모든 금리의 흐름을 보여주는 전체 수익률 곡선, Entire Yield Curve라는 선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체 수익률 곡선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건가요? 과거 빌 클린턴 시절의 선거 전략가 제임스 카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 네, 들어봤습니다. 지금 수익률 곡선은 그 말을 빌려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셈이에요. 바보야,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야.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그 마법 지팡이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시장의 깊은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시장의 큰 그림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에드 야데니의 깊이 있는 분석,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좋죠. 첫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5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거대 기술주가 모든 것을 이끈다라는 공식이 깨지고 이제는 기술을 활용하는 전통 산업들이 전면에 나서는 시장의 광범위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읽어야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둘째는 새로운 기회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술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서 진짜 생산성 혁신을 일으키는 곳, 특히 헬스케어, 산업재, 금융 같은 분야에서 앞으로 가장 큰 투자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일 텐데요. 통화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봤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는 그 강력한 도구조차도 막대한 재정 적자와 글로벌 시장의 힘,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앞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야데니의 전략은 결국 기술의 2차 효과, 세컨드 오더 이펙트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차 효과는 기술을 만든 회사가 얻지만 더 크고 오래가는 2차, 3차 효과는 그걸 활용하는 사회 전체에서 나타나니까요. 2차 효과에 베팅한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죠? 당신의 일상이나 혹은 당신이 속한 산업 분야에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기술을 활용해서 엄청난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숨은 혁신가는 없나요? 어쩌면 그들이 바로 야데니가 말한 인상적인 493의 다음 주역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